행정의 수장들이 네. 전부 이렇게 이제 뭐 탄핵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그때하고 예, 너무 달라요. 지금 사태는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안정성을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다. 예, 철강TV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내 경제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바뀌는데요. 특히 그 비상계엄이 발의되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도 크지만은 이것이 어떤 철강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유 박사님이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노동을 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융 측면에서 먼저 그렇죠. 임팩트를 받겠죠. 예. 뭐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그다음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물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역대에도 여러 임팩트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철강은 굉장히 기초 소재 산업이고 아주 깊숙이 있어서 임팩트가 전달되는 데는 다른 산업보다는 좀 시차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최근 환경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뭐 탄핵을 하느냐 하야를 하느냐 이런 게 안 정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불안 심리거든요. 그래서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이제 뭐 그러면 정부 SOC 예산이 전면 뭐 중단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직 모르죠. 그런 불안감. 또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거 올해 장사 망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측면이 그렇죠.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거 하여튼 그 최근 이 사태가 철강까지 언제쯤 이 파급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단기적으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율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300원대에서 뭐 1,400원 안 넘기거든. 넘긴 적이 없었는데 뭐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올라서 지금 한 1,435원 정도. 맞습니다. 어제까지 그 정도 하고 있고. 그 정도 높게 환율 원 달러 가치가 상승된 거는 별로 전례가 한참 그렇죠. 이제 글로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올랐고 그 이전에는 또 이제 97년에 IMF 사태 때 뭐 2,000원까지도 올랐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지는 좀 오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처음이죠. 그런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지금 애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광업체나 냉연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소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달러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에 계약을 했어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제품 가격은 제자리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소재 구매 비용이 더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역마진 적자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다 보니까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 수입 계약을 했지만 LC까지 다 열어놓고도 딜레이 이런 상황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고요. 주로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그렇죠. 단기적 1차적으로는 수입업자들이 가장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이런 데서는 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사의 원가 상승까지만 그거는 아마 좀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수입 업체들은 아무래도 수입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이게 환율의 고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뭐 지속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수입 업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뭐 1차적으로 좀 수출은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철강업계에 뭐 당장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출을 하려면 수출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인 계약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당장은 수입을 좀 통관을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수입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죠. 뭐 해외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해서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 중인 업체들은 매우
당황스럽죠. 이게 이제 만약 건설 공사를 하고 나면 해외에서 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 대금을 우리가 보내주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해외에 차입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자 부담이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차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죠. 부담이 늘어나고요. 당장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같은 달러 가치가 원화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내가 이제 그걸 그 환전을 했을 때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출이라는 게 지금 베이스로 가서 뭐 혹자는 뭐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뭐 선적을 하고 그걸 뭐 몇 개월 후에 또 받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섣부른 좀 예단 같습니다. 근데 이런 탄핵 사건이 지금 철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단 아주 뭐 시급한 것부터 우선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그 용이한 방법은 역대 우리가 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봄으로써 좀 예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 뭐 아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2016년도에 일어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말 탄핵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히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영향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죠. 그게 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어떤 분석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금융시장의 반응을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6년 10월 24일 날 최순실 그 태블릿 PC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정치권이 격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후쯤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뭐 특검법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또 이제 악화되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12월 9일 날 탄핵안이 의결됐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가면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1년의 과정이 쭉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1년의 과정과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초기에 어떤 그 탄핵 발의하기 이전까지는 매우 전국이 매우 불안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그 당시만 하던 1,131원 하던 1,131원 하던 환율이 특검 피의자로 입건될 때 특검법 피의자로 입건될 때 그때 1,186원으로 상당히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네요. 그렇죠.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탄핵이 발의되고 탄핵이 결정되고 이랬을 때는 조금 안정화됐어요. 안정화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연말에 가면 1,201원 10원까지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탄핵 이제 헌재 결정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정화됐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2개월 정도 요동을 치는 특히 환율 시장. 환율이 매우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탄핵이 완결되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더 안정되도록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물론 뭐 그 당시 시점하고 지금하고 모든 게 환경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든 사례상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발의되고 탄핵이 결정되고 헌재에서 탄핵의 어떤 심판 과정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리스크가 커지는데 아마 그런 일정들이 딱 확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는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좀 거기에 따라서 안정화돼 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도 약간 리스크 측면에서 오히려 이걸 보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 상에도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되니까 가파르게 원상복귀가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맞습니다. 이제 조금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됐지만은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아까 이제 외부에서 보는 어떤 그 불안 요인이 저기는 이제 그렇군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면 그 불안심리는 없어지는데
저는 지금의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란 문제다 보니까 그 내란 문제의 기소 대상자가 뭐 재무부 장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 기반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그때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사태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안정성을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때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아까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가면은 오히려 그게 깔끔한데 이게 뭐 서로 무슨 뭐 누구를 위한 뭐 탄핵이냐 뭐 길어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이제 이 불안 심리는 오래 가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만은 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뭐 발표하기 전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아마 내란 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또 지금 또 그런 사람들도 탄핵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마비가 매우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은 높다. 예전에는 정말 아까 총리가 이제 바로 대응을 해서 행정이 이제 연결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행정의 수장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뭐 탄핵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 전체가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뭐 공무원들의 더 적극적인 그 활동이나 새로운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새롭게 추진되는 그러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특히 정부의 SOC 투자 이런 쪽은 이제 건설, 철건 이런 쪽하고 공영하고 매우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탄핵 시기하고 비교는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뭐 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중 갈등이 아주 격한 상태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뭔가 한 걸음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아마 내년도 경기를 예상을 할 때 상반기는 국내 문제,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상반기 장사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반기는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 중간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트럼프가 지금 나이로 봐서 다시 뭐 재선에 도전할 이럴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온갖 포화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다 초반에 공세를 퍼부을 텐데 그게 또 사실은 좀 시차를 두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폭풍이 하반기 철강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죠. 특히 지금 1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각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협상 예전대가 많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 마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의 강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야 된다. 특히 우리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상 마찰, 무역 분쟁 이런 게 정말 매우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제 쿼터를 받고 있어요. 268만 톤 정도 대미 수출 쿼터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트럼프에는 그럼 그걸 최대한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나 이런 쪽에 마비가 특히 이제 있게 되면 그런 대응책을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없고 그렇죠. 한국 측에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 하자라고 콜이 와도 이걸 누가 그리고 자기 상사가 저기고 나도 거기에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이거는 국익을 위한 거니까 뭐 내가 뭐 해서 뭐 적극적으로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철강업계도 스스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마 제가 이제 각 기업들 나름대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다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협상 파트너가 정부끼리 되니까 그런 정부가 빨리 정신을 자기 자리를 잡아서 그런 협상에 나서고 그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
개별 차원에서는 보면 그런 금융시장에서 오는 충격을 또 예상되는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유동성 문제에도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유동성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 대표님. 저는 이제 지금은 또 역으로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기업들 간에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가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예전처럼 무슨 뭐 IMF라든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게 한 가지 이율에서만 한 게 아니고 뭐 국내 문제, 뭐 외국 문제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명히 우리도 시장에 분명히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구조조정 형태가 되든 뭐가 되든 시작을 줄 텐데 그 우열하고 이걸 가리는 그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는 이 시기에서는 저는 협회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별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이미 벌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파트너가 생기고 하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기껏해야 소명 자리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D를 때린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그래도 우리 한국 철강업계의 공식적인 대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그래도 정부가 아니면 협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그런 준비도 좀 잘 하고 이럴 때일수록 협회도 사실은 말이 많았잖아요.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시 뭉쳐서 업계를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그 위기가 왔을 때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산업에 어떤 철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말로 위기가 과대 포장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기다 크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늘 위기 이후에는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잘 대응하는 방식은 정말 과거의 사례들을 철저하게 그때그때마다 지식으로 축적하고 관리해서 이런 유사한 임팩트가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철강의 경우는 이런 임팩트에 그 파괴 효과가 좀 적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성숙 산업이고 또 자금 면에서도 대체로 철강 회사들이 상당히 자기 자본의 비율이 높은 그런 대기업들도 많고 그런 기업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수출입도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이 안정적이라서 외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측면도 다분히 철강 산업의 특성상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너무 확대해서 과대 포장할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냉철하게. 그렇죠. 아마 정치적인 문제는 아마 제가 볼 탄핵이 이제 시간이 되면 아마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 기한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래서 이제 안정화될 겁니다. 그런데 단 우리처럼 그 이후에도 지금 한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 가치동맹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뭉쳐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고 하는 이 가치동맹의 가치하고 반하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다른 우방국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조금 이제 달라질 거다니까. 언제 또 군사 정권에 들어설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국가 리스크 때문에 국내 기업들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자금을 이제 대외 차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조달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달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롤오버를 꺼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롤오버 하더라도 이자율을 또 높일 수도 있고 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당장이야 국내 문제는 이렇게 법률적인 시간에 의해서 진행돼서 안정화되겠지만 그 이후에 오는 우리 국가에 대한 그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 지원은 걸릴.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국내 철강업계는 뭐 수익 규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이슈를 그렇죠. 다루고 있는데 국제 관계에서 그런 데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그렇죠. 생겨서 더더욱 좀 대외적인 관계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저는 뭐 그게 상당히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우리 철강업계가 어떤 자세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아까 그 요사님이 말씀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려울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지금 아까 저는 이 탄핵 문제는 이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후에 아까 뭐 트럼프의 통상정책 변화라든가 대중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너무 탄핵이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요거에만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요것만 찾아봐서는 안 된다. 길게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최근에 계엄, 탄핵, 정말 급변하는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철강이 뭐 거시 경제하고도 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최근에 갈수록 이제 이 외부 거시 경제 환경이나 외 국제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최근 탄핵과 계엄 이런 부분 매우 철강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